조차가 파헤친다. 정치권 이슈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부산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뭐 압도적인 표로 임명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또 뭐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평가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조경 교수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정치권 자체가 쇄신이 필요하다. 네, 네. 여야를 막론하고. 근데 항상 이렇게 경륜이나 어떤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색깔이 덜 묻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교체해 나가는 한국 정치가 일단은 좀 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야당도 이제 쇄신을 해야 되니까 안타깝다. 그렇게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색깔을 덜 묻힌 사람. 오히려 이게 장점인데. 근데 오히려 교수님은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제 좀 노련한 사람이 좀 등판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세요? 서양의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민주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 보면은 오랜 동안 정치적인 경륜을 쌓아오고 이런 분들이 네. 조정의 역할도 하고요.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그런 정치 사회화 역할도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경륜이 많고 이렇게 된 분들이 낡고 또 부패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런 정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준 교수님. 저는 한동훈 장관 입장 개인적으로 보면 전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기 등판했다. 너무 조기 일찍 등판했다. 나왔다. 네. 아마 제가 볼 땐 장관 조금 더 하시고 천천히 좀 나오셨더라면 자기 정치 커리어 관리하는 데는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기 등판 떠밀려 온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사실 잘 버텨주고 윤 대통령 말 그대로 잘 듣고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 유지하고 좀 홀존 네. 당대표 역할만 잘하고 자기 지역구 포기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거기에 방귀 들어버리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떠밀려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커리어나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짧은 기간 소비되어 버리고 말 가능성 이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 너무 빨리 조기 등판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유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 큰 성과 없이 그냥 혁신이 끝나버렸는데 이번에 또 너무 조기 그러니까 지금 한 달짜리다 세 달짜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경험치란 건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험치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신선함을 없는 경험치가 조금 덮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경험치가 없으니까 지금 벌써 내놓는 말들이 경험치 없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제 경험치가 없으니까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혁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찾는 것 자체가 이제 참 우리 정치판의 현 점수를 갖다 매겨주고 있는 생각을 해보면 거죠. 저는 형식적인 새로움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겉으로 보기에. 뭔가 다른 젊은 사람이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완전 본질적인 교체, 새바람 이걸 원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뜰 수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9회 말 투아웃에 내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연설문도 그렇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 짧게 한 것도 그렇고 그걸 봤을 때 새로운 인물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어쨌든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적어도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일단 생김새도 새롭고 제가 볼 때 젊은 스타일의 MZ세대들한테 조금 소구력이 있을 수 있는 물론 MZ세대들은 그게 전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패션 스타일도 좋고 아마 앞으로 그런 좀 반짝이는 젊은 아이디어를 갖고 겉으로 드러나는 비대위 소집할 때 조금 구성의 어떤 신선함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그다음 비대위 회의를 하는 방식 비대위가 활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좀 신선함을 주기 위한 노력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백약이 무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본질적인 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당대표 이게 국민의힘이 원하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당대표거든요. 그걸 저는 결코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이렇게 보면은 연설의 내용이나 연설의 구성이나 연설의 표현 자체가 듣지 못한 것들이라는 측면이 있었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분이 굉장히 말을 빨리 하지 않습니까? 말씀 빨리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을 그렇게 말을 빨리 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굳이 새롭다면 새롭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정치가 왜냐면 과연 우리 정치에서 그런 뭐 예컨대 시체말로 하면 깐족거리는 스타일로 말씀할 화법을 구사하시는 분이 사실 없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는 대단히 새롭고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스마트한 거라고 지금 그렇죠. 강남 파락군에 딱 예. 맞는 그분이다. 저는 그렇게 근데 평가할 수 없다. 여튼 그렇게 뭐 봅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는 바는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기대와 우려가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네. 항상 이 평론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지만 이번에도 기대도 좀 높은 것 같고 네, 네. 또 한편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오늘이 27일이에요. 그렇죠. 이준석 이준석 전 전 대표는 기다리다 이제 노원의 갈비집에서 탈당 선언하고 앞으로 기자회견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노원병은 출마 안 할 것 같고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뭐 저는 아직도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이분이 뛰쳐나오기는 하는데 예컨대 뭐 국민의힘과 다시 한번 이렇게 엮일 가능성 이런 것들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뭐 일각에서는 뭐 창당준비위원회 창준이 같은 것들 띄워놓고 거기서 자기 몸값을 더 불려서 다시 한동훈의 새로운 뭐 스타일하고 결합해서 가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제 판단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직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준석이 지금 이제 창당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길로 가는 것들이 이준석 스타일의 정치로서는 저는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 신당으로 아마 저는 줄곧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저는 어떤 명분이 그에게 주어질까 이런 명분을 생각해 보면 그 명분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정치 커리어에 굉장히 큰 어떤 대못을 박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적을 거다. 그래서 신당으로 갈 가능성. 그런데 신당의 폭을 얼마만큼 넓힐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정치는 굉장히 길게 보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경륜이라고 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아직도 나이가 좀 충분히 여유가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면 안 된다. 여기서 다시라고 한 것처럼 예, 뭔가 국민의힘 혹은 보수 자체가 이런 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견지해 나가다가 언젠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판도 해가면서 혹은 뭐 본인이 들어갈 여지가 생기면 들어가고 지금은 전혀 아니다. 지금은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신당을 띄워놓고 자기가 얼마만큼 발로 움직이는지 네네. 지금 뭐 어떤 인사를 영입한다 내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낙연 촉박하지 않나요? 네, 이낙연 신당,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질 수가 있지만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그런 목표를 가지겠지만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과연 그렇게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점에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저는 뭐 예컨대 이준석 신당은 어떤 가치를 갖고 움직이는 예컨대 옛날에 했던 안철수 신당이나 아니면 지금 적어도 그 국바세 같은 데서 나왔던 신인규 변호사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가치 중심의 어떤 정치하고는 조금 다른 신당 창당이라고 봅니다. 이건 철저하게 반윤. 의 기치를 건 국힘 내부의 어떤 반발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거공학적인 관점에서 저는 도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은 뭐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합류하지도 않는 거고 저는 이제 그래도 뭐 약간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는 천하람 후보 같은 천하람 뭡니까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안 올 거라고 봤는데 올 가능성이 있는 거 보면 이제 반반인 거죠. 그런데 저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그다음에 부울경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판단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쉽지는 않다. 뭐 영남권에서 돌풍? 뭐 이런 그렇지만 그 돌풍이 저는 지금 어떤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19% 이 정도까지 수준은 아닐 거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5%에서 10% 범위 안에서의 어떤 정당 지지를 갖고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봐라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컴백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그 정치공학적으로만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그런지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가 그렇죠. 그 전혀 비전이 드러나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않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사실 전 대표가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그 뭔가 비전을 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비전이 뭔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저는 그 간격을 메우는 게 가장 큰 미션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내일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성탄 행사에 김건희 여사 없이 홀로 참석을 했고 작년 이맘때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공개 행보를 보였던 것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특검법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이게 뭐 28일 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건 자동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가는 거고 저는 지금 현재 조건부 스타일로 가는 그래서 근데 뭐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을 수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당 일각에서 내놨지만은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대통령이 벌써 거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2요구를 대통령이 했을 때 네네. 그게 국회로 재의결될 당시에 몇 표의 발령표가 나오느냐 이게 저는 핵심인데 발령표가 상당히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제2요구를 네. 하게 되면 국회로 넘어온 것들을 갖고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기를 적절하게 예컨대 경선에서 탈락자가 탈락한 나오는 현역이 시점을 나오는 시기에.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적어도 한 30표 이상 50표 뭐 이렇게까지 많은 아마 이 발람표가 나오게 되면 심각한 거죠. 정경 교수님도 네, 똑같이 진행은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뭐 이미 그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하고 정부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하고 대통령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걸 밝혀놓았기 때문에 예.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새롭게 등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내거는 어떠한 종류의 조건들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특별관찰관 할 필요 없는 거고 김건희 여사 아마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꼭꼭 숨기고 아마 특별관찰관지 하고 사저로 보내고 그다음에 뭐 제2부속실 만들어서 관리하고 온갖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 모든 거 다 저는 거부해도 적어도 국민적 정서가 너무 또 지나치게 저는 김건희 특별법은 가야 된다는 정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버텨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그게 뭐 대다수 67% 뭐 70% 국민들이 이렇게 가는 여론조사는 이거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 정말 궁금하다 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요거 때보다도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지? 이거 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처음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가신 안타까운 분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서 다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나 이런 것까지 그게 중요하게 두 개의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앞으로 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저는 이 길은 쉽지 않다. 특히 저는 지금 김건희 특별법이나 쌍특검에 좀 막혀가지고 이 법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지금 조성이 안 된다. 여론이.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시기가 조금 잘못해진 거죠. 그런데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180일 이제 결의되고 나서 그다음에 90일 또 법사위에 머물렀다가 60일 가는 그 긴 여정이 있는데 그 긴 여정이 총선 끝났네요. 총선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 전에 이거 결론 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재선신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까 이준석 신당 얘기했으니까 이낙연 신당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갈 거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누가 러브콜을 보내는지 새 총리 정세균 김부겸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뭐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일단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은 될 거라고 봅니다. 갈 겁니까?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야가 한국의 정치 속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해왔기 때문에 제3의 당이 있어가지고 어떤 법안에 대하여서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합의를 중재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한국의 정치적인 문화 자체가 너무 극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3당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그 민주당에 여지를 주는 듯한 그런 행보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 대표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고 창당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만들려고 하는 신당이 왜 만들어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조경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제3지도로서 이 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전혀 안 보인다. 저는 오로지 보이는 거는 이재명 대표 땅 떠나라. 그러니까 공천권 나한테 달라.
이 소리밖에 저는 안 보인다고 봐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안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당대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제 조건을 다는 세상에 그런 신당 창당에 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민주당의 본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냥 정말 민주당에서 다 누릴 거 다 누리신 분이 마지막에 당에 그냥 등 뒤에 칼 꽂고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저는 통권 정치인이라면 이런 사람도 품어나가는 어떤 노력들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간단한 것 같아요. 반윤에 대한 뭐 의견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있지만 반 이재명에 대한 의견도 정치권에 꽤 있어요. 명백히 존재는 하기는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표가 되느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정치라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면서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공동체제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게 성취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또 제3지대에 나가가지고서 자기의 당을 만드는 거고요. 그 두 가지의 목표를 갖다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덮어씌울 빌미를 제공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형수욕설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위정교사 문제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명백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정치적 부패와 관련된 어떤 종류에서도 저는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 사실은 되게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는 뭐 그대로 놔두고 부산 정치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 40 총선 100일 정도 앞두는데 24대 27 정도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수예요. 지금 뛰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지방선거 때 많은 분들이 당선이 된 이후에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의원급도 있고 근데 박인영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뭐 그 시의회 의장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 구청장 후보들이 대단히 평가가 좋았던 구청장 후보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민주당은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충원이 됐다. 거기에다가 뭐 이재성 씨라든지 뭐 인재영입 2535 유삼영 총경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민주당의 부산에 와서 선거를 할 거니까 저는 그런 이제 탄약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충원이 됐다. 그런 관점에서 훨씬 저는 예전의 총선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를. 그 선거 관련한 방송은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산이 이 호남이라든지 또는 대구 경북권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여서 훨씬 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한 나라도 한 정당이 독점을 했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교체가 되면서 발전을 이루는 것처럼 지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TK나 아니면은 저 호남 같은 경우에 그런 교체가 있었느냐를 보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부산은 이게 여야의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도 뭐 여야가 다 경쟁을 잘해가지고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몇 대 몇 정도는 의석의 그 배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경선 문제가 있어서 또 대통령실에서도 좀 몇 명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현역이 몇 명이나 교체될지도 굉장히 좀 주목됩니다. 꽤 많이 교체될 거다. 벌써 장제원 의원이 지금 15석이잖아요. 지켜나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대단히 보여주는 시사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 상당히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그다음에 초선들도 상당히 그 지역구 안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초선들은 거의 뭐 추풍낙엽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을까. 생각 같아서는 이름 호명하면서 이분은 될까요? 아니 뭐 그렇게 뭐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한동훈 비대 체제가 나오고 또 7, 8, 9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벌써 부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내려올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장에서 뛰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많죠. 지금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뭐 저는 검사 출신이나 우리가 뭐 주진우 그 검사라든지 이런 몇 분들은 뭐 석동현 전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미 거의 뭐 고정표처럼 오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가 될지 이게 이제 고민. 일단 2명은 된 거네요. 하태경, 장제원. 그렇죠. 이제 그분 날아갔으니까 그 두 분은 거기다가 심을
수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진우나 아니면 석동현 검사장 같은 경우가 사상으로 갈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상은 왜냐하면 누가 갈지 알 수 없지만. 네, 거기는 또 다른 예. 분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좀 예민한 게 부산 같은 경우에 선거구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도 선거구 예. 그렇죠. 그게 되게 큰 건데 아직도 네. 확정 네, 안 확정이 됐다라고 안 봅니다. 안 저는 됐죠. 그래서 북구가 분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북구가 분구되면 이제 고민이 저는 김도읍 지금 의원이 예. 강서로 갈지 북구로 을로 갈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구 을로 가면 사실 강서로 가면 변성환 후보 같은 강력한 후보를 사실 상대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데 있어서의 교통정리 이런 근데 것들을 오히려 생각하면 강서로 안 가는 게 김도읍 의원의 그 커리어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런다면 그리고 뭐 남부도 그렇죠. 어떻게 남부도 보면 그렇죠. 대결을 피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다시 한번 사선으로 가는 길은 좀 순탄하게 가시겠죠. 예. 여기까지 오늘은 정치 이야기. 앞으로는 진짜 그 하실 일이 많습니다. 부산에 이제 매일 초 단위로 이제 정치 이슈가 쏟아질 것 같아요. 이제 공천 얘기 나오고 뭐 이러면 정신 없을 것 같은데 그때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두 분. 뭐 저희들이 도울 게 뭐가 있겠습니다. 잘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그리고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곤 교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312회 박성원이었습니다.